돌아가신 정두원 의원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좀 많이 있는데 본인이 특히 형사재판을 받아보니까 야 진짜 신 같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 본인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보니까요. DK가 눈을 가리고 있는데 이렇게 한쪽 눈 떠보고 얘는 우리 편 이거는 무죄 저놈 나쁜 놈 이재명 조국 김경수 유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욕을 먹는 거야. 그렇죠. 눈이 철저하게 가려져서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의를 위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않아서 욕을 종합 세트로 먹는 거예요. 지금 대법원은 본인들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헌법 수호 내지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권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편향되게 국민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쪽으로 지금 대법원이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만 지금 산 것조차도 전 대법원이 이건 부끄러워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대법관, 대법원장, 높지요. 높아도 국민이 뽑은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민이 뽑지 않은 자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선거 기간에 안 돼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을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에,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 내용을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법률가 두 분이 계신데요. 장미 변호사님, 일단 이런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는 게 자주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주요 사건에 대해서 하는데요. 이게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부라고 해서 대법원에는 기본적으로 14명의 대법관이 있고 4명씩 이제 소부가 구성이 돼서 보통 배당이 되는데 이 사건을 심리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때 이건 전합으로 좀 회부를 하자라고 하거나 이거는 굳어진 판결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기자하다가 변호사 됐을 때 제일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대법관은 거의 신에 가깝다면 이런 표현이 왜 나오냐면 대법관들이 하는 역할이 진짜 대법원이 크구나 했던 게 모든 법이 모든 현장을 다 규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케이스가 축적됐을 때 대법원이 사실상의 법을 만드는 거예요. 판례로. 이거는 하급심 재판장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정말 법의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판례가 변경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되면 넘기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케이스는 이게 법리를 바꿔야 된다거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라 또 내규를 보면 대법원장이 필요에 따라서 그때는 국민의 어떤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거나 사건 자체의 결론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상당히 높을 때 이거를 대법관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건 전원합의체에서 판시를 해보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대법원으로 전원합의체로 좀 넘어가게 됐습니다. 방금 대법원이 신 같다, 대법관들이 신과 같다 그랬는데 이걸 결정하는 건 대법원장이죠. 그렇죠. 대법원장은 신 중에 신이네요. 완전 1등 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돌아가신 정두원 의원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좀 많이 있는데 본인이 특히 형사재판을 받아보니까 야 진짜 신 같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 본인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표현도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었어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전원 합의체로 넘겼다고 보십니까? 네, 이게 대단히 많은 이제 정치적인 함의를 낳는 것 같아요. 민주당 일부에서는 왜 이러냐. 근데 이례적으로 빠른 건 맞는 것 같아요. 전원합의체에 넘기겠다는. 왜냐하면 지금 선거가 3월 20일, 한 26일인가 났었고 지금 한 달이 채 되지 않았고 기록이 넘어가고 배당이 이뤄지는 데도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배당이 이뤄지고 하자마자 이건 전원합의체로 넘기자라고 대법원장이 결단한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대로 만약에 정말 유죄로 바뀌거나 아니면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빨리 나올 수는 없어요. 633 원칙이라는 게 말대로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법문에 돼 있긴 하지만 여야 모두 선거법 그 피고인들은 그 안에 끝낸 거의 전례가 없습니다. 자백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체한다는 인상을 주는 걸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633 원칙 견제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공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대선 전까지는 그래도 대법원에서 속도를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좀 신호를 주고 싶어하는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도 어찌 됐든 소부가 아니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서 심리를 하게 되면 시간은 소부에서 하는 것보다 더 걸릴 것 네,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아무리 빨라도 선거 끝나고 나서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전원 합의체로 넘긴다고 했다가 내일 또 첫 회의를 연다는 거예요. 신인규 대표님.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건 맞고요. 그리고 뭐 전원합의체로 간 것 자체를 뭐 규정 위반이다라고 말하긴 또 어려운 그런 애매한 상황에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결론이 뒤바뀔 수는 없다고 확신을 하는 게 1심과 2심의 결론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1심 판사와 2심 재판부가 지금 생각이 다른 건데 2심을 그럼 뒤집어야 다시 또 유죄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려면 2심 판결문의 논리 모순, 법리 오해 이걸 다 집어내야 됩니다. 근데 집어내기가 어려울 만큼 2심에서의 무죄 판결문이 상당히 논리적 정합성을 자세히 갖춰가지고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시간에 뒤집는다는 게 굉장한 무리수일 거기 때문에 전 그거 어렵다고 보고 또 하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가면은 대법관들이 지금 13명, 그 중에 또 12명이 지금 들어와서 재판을 하는 건데 한 명씩 한마디만 해도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그 예를 봐도 이게 몇 명만이라도 반대해도 결정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로 돼 있어서 전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도 어렵고 또 결과가 뒤바뀌는 건 더더욱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대법원이 왜 그랬을까 이 생각을 좀 해보면 워낙 중요하고 정치적으로 영향이 큰 사건이다 보니까 소부에서 그 4명의 대법관들이 책임지고 처리하기에는 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 했을 것 같고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그 4명이 재판했을 때는 그 4명이 또 편향된 거 아니냐라고 또 대법관 내부를 갈라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원의 이거는 심의를 거친 거다라는 또 하나의 상징성. 그리고 하나는 좀 정치적인 거긴 한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권한쟁의에서도 그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고 또 윤석열 파면도 시켰고 이번에 가처분을 통해서 이완규에 대한 임명까지 제어를 했기 때문에 거의 그 헌법 수호적 관점에서 헌법재판소는 3전 전승입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헌재보다는 위고 맏형격인데 헌재가 너무 잘 나가니까 뭔가 이렇게 전원합의체로 회부함으로써 지금 모든 기사가 전원합의체, 대법원이 쏠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본인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내용도 좀 있을 것이다. 여러 포석이 있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가 쏙쏙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한다면 어떠한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경우의 수가? 경우의 수는요. 첫 번째로는 그냥 무죄 판결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걸 유죄로 바꾼다고 했을 때는 이제 파기환송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기환송을 하려면 어떠한 취지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해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이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보수 유튜버들이 뭐 파기자판을 얘기하는데 파기자판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요. 이런 형사사건에서 특히나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해서 유죄로 바꾸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파기자판이 좀 어려운 용어인데.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스스로 판단을 그냥 내려버리는 거거든요. 자판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파기하면서. 그러면 무죄를 파기한다라니까 유죄를 때리면서 스스로 판단하는 건데 이거는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든지 이익을 고려할 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대법원은 법률심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량을 직접 정하기도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파기자판은 이건 불가능하고 파기환송을 하죠. 그러니까 유죄 취지로는 돌려보내서 이제 다시 고등법원에서 심리를 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왜 파기자판 얘기가 나옵니까? 정치적 구호죠. 그러니까 정치적 구호 내지는 그 헌재 결정 때도 8대0 각하설을 주장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논리로 보시면 됩니다. 8대0 각하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8대0 인용인데 5가지 사유에 다 인용 나왔으니까 사실상 40대 0으로 인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동떨어진 좀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기자판은 경우의 수에서 아예 빼는 지우는 게 맞겠는데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할 수 있습니까? 법 규정상으로는? 할 수는 있는데 이 사안은 형사재판이고 무죄를 바꿔서 좀 유죄로 때리는 경우라서 할 수 없는 경우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법률가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자, 김보엽 수석님. 이제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왜 이렇게 했는가가 또 참 궁금하지만
아무리 빠르게 심리를 한다고 해도 이제 6월 3일 이전에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끝내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정을 하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왜 이렇게 하지 하면서 이제 불안하고 좀 궁금해하는 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인데 네. 선거 전에 후보가 돼서 선거운동을 하고 대선을 목전에 두고 그때 만약에 이상한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말로 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텐데 그럴 걸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만약에 무죄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게 깔아준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조희대 대법원장은 뭐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막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이제 거기에서 좀 스멀스멀 불안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불안을 가지시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법원장 판사들은 판결로 말한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대법원장이 뭔가 메시지를 내놔야 했던 순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가 나온 게 전직 대법관 혹은 판사들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줬던 판사를 체포 수거 대상 명단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판사들을 위협을 하는 건데 그냥 판사여서가 아니라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엄청난 사건이 터졌을 때 3부 요인 중에 한 명인 대법원장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야죠. 아무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속도를 내야 될 재판은 내란숙의 윤석열의 재판이죠. 그 재판은 지기현 판사한테 맡겨두고 또 이상하게 소송 지휘를 해야 되는데도 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이시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기현 판사가 먼저 얘기를 하고 온갖 편의를 봐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따끔하게 경고를 하던가 이런 게 필요해서 대법원이 재판부가 판사들이 공정하구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엄정한 재판을 하겠구나. 이런 신뢰감을 줘야 되는데 그런 순간순간에 대법원은 재판부는 없었거든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상태이고 이제 겨우 한숨 돌리려고 하는데 막 급발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 결론을 내려놓고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제 김보엽 수석께서는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혼자서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조희대 뜻대로 다 가겠습니까?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소부에서 어떤 결론이든 소부 판사들이 대법관들이 어떤 결론에 이르렀으면 그냥 끝내버립니다. 무죄든 파기환송이든. 그런데 이 안에서 이견들이 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 이견 해소를 하려면 전원 합의체로 넘기자라고 얘기가 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거는 그닥 어려운 재판이 아니다. 전원 합의체에서 빠른 결론을 내릴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견해에는 반대합니다. 결론이 나지 않고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 수석님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 합의체로 넘긴 의도를 별로 좀 좋지 않게 불순하게 보십니까? 중립적으로 보는데요. 예. 그래도 약간 의심이 정치적인 간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이게 우리가 긴장을 풀지 말고 의심을 하고 해야 되는 사안이다. 근데 요거는 있습니다. 이게 속도가 빠른 건 맞는 게요. 보통 대법원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좀 보면 어떻게 대법관들이 이거 다 들여다보겠습니까?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이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다 판사 내지는 뭐 외부 개방 채용 일부 하는데 어쨌든 법률 전문가들이죠. 판사들이 주로 있으니까요. 이분들이 결론을 두 가지로 다 써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인용과 기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결론, 논리 구성, 또 기록 검토를 다 해서 양쪽을 다 올리는데 올리고 나서 이제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판 기록이 넘어오는 데에도 지금 시간이 매우 짧았는데
이미 재판연구관들이 가부를 다 검토를 했으니까 지금 저 전원합의체로 좀 넘어간 거거든요. 그럼 그 빠르게 검토를 한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래도 이건 걱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냐면 결국 정의를 부정의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색깔이 파란 거를 빨갛다라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윤석열이가 입을 틀어막고 재직 중에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국민들 앞에 눈총을 샀던 건 있지만 이거를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라고 하는 대법원에서 아무리 조이대 씨의 할아버지가 와서 그걸 한다고 해도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대법원이라는 조직이 대법관도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분들이 한 절반 가까이 있고요. 또 거기에 지금 윤석열 정권에 들어간 분들이 있는데 그 절반도 윤석열의 하수인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재판연구관과 또 판사들 중에서도 엘리트 의식을 갖고 본인들의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는 판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조이대의 뜻에 따라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무조건 유죄를 갖다 뒤집어 씌워서 대선 못 나가게 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릴 수도 없지만 내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따라올 일은 더더욱 없다. 우리 이번에 군인들도 보십시오. 조성현 단장, 또 김영기 대대장 이런 분들 위법한 지시 내려도 불복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이대 대법원장이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본인의 권한을 써서 빠르게 검토시키고 빠르게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까지는 전 불순하다고 보는데 그 불순한 의도가 통할 만큼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는 아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감은 가져도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장윤미 변호사님, 일단 소부에 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했죠. 그랬다가 전원합의체로 넘겼는데 그러면 소부 활동은 중단이 되는 겁니까? 아, 그렇죠. 소부에서 더 안 보고 이제 전원합의체 이게 지금 대법관이 13명이 있다 그러고 법원행정처는 행정처장은 대법관 지위에 있지만 이 법원 행정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거의 전담으로 해서 심리에서 빠져서 이제 12명이 그런데 지금 또 노태학 대법관은 내가 선관위원장이다. 근데 이게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혐의이기 때문에 내가 회피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회피 신청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법관이 내가 공정한 재판을 내릴 수 없다고 했을 때 보통 회피 신청을 하고 이것도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들이 일단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고 아마 회피를 했다는 사실까지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회피하지 말고 참여하십시오. 이러면 또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러면 회피 신청하면 정족수에서 빠집니까? 그렇죠.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11명이 하게 되는 거고 결정을 하게 네. 되는데 과반수로 결정합니까? 아니 전원입니다. 이게 대법원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막 별개 의견, 소수 의견 나오는데 대법원은 딱 가르마를 타주는 거여가지고요. 1, 2심도 합의부 사건은 3명이 있다고 하지만 2대1 뭐 이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올로와 나스윙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러면 11명 가운데 네. 지금 이제 결론이 네. 예를 들어서 6대5 정도 네. 이렇게 갈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6대5? 그러면 의견을 일치할 때까지 계속 본인들을- 심리합니까? 예, 그래서 그때도 이재명 대표가 전합에 올랐던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었어요. 이른바 숨쉴 공간이라고 나왔을 때도 그때도 뭐 캐스팅 보트를 사실상 뭐 권순일 대법관이 진 거 아니냐, 그래서 막 그 호도했던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의견 일치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 이재명 후보가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다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 지난 그때도 뭐 단두대 이런 표현도 쓰면서 참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회를 밝힌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제 문제는 언제 그러면은 결론을 내릴 거냐. 그렇지도 않을 거면서 평지풍파를 왜 만드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이 언제입니까? 22일 전이니까 한 5월 한 10일 정도 될 것 같은데 21일 빼야 되거든요. 예. 선거일에서. 지금 일정을 보면 이제 예비 후보자 등록이 4월 4일이고 그렇게 해서 저기는데 후보가 딱 민주당에서 정해졌는데 그 기간에 선거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때 발표를 한다. 그건 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럴 것도 상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아예 별개의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개별 사건에 대한 지금 논의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서 지금 쓸 수 있는 권한 행사는 저는 다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르게 지금 내부에서 검토나 이런 거는 좀 이루어진 건 맞는데 물론 부적절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원합의체로 올라가서 대법관들이 관여된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뜻대로 되기는 전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후보 등록까지 다 마쳤고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선고를 내린다? 이거 자체가 선거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공직선거 자체에 개입을 하는 결과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는 뭐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도 저는 선거 자체가 저는 내부에서도 대법원 스스로도 이거는 뭐 불가능하다, 이건 자제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를 이룰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대법원이 무리수를 쓰기에는 너무나도 상황이 좀 엄중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좀 추가로 드릴 말씀이 예, 잠깐만 이것만요. 김유정 의원님이 방송을 보다가 알려주셨네요. 5월 12일 선거운동 시작이라고. 김유정 감사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5월 12일 후보 등록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네. 하고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네. 예, 아까 고맙습니다. 말씀 예. 주셨던 중에 11명이 들어가게 예. 되면 이게 대법원 판시에서는 만약에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4명일 때는 그게 소수 의견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전합인 경우에는 과반으로 해서 만약에 소수 의견이 있으면 6대5 최악의 경우는 만약에 팽팽하게 맞선다고 했을 때 5명이 소수 의견으로 본인의 의견을 내지만 주문에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력이나 어떤 기판력이 생기진 않지만 내 의견을 남기는 차원으로 그렇게 규결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12월 3일 작년에 윤석열이 했던 거는 군경을 동원한 쿠데타였다면 대법원에서 그때 그 시기에 맞춰서 어떤 결과를 내놓는다. 이거는 사법 쿠데타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일말의 불안감을 못 버리는 이유는 물론 판사 중에는 문영배 판사 같은 분도 있지만 지기현 판사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 법조 엘리트의 세계라는 게 사법고시 성적 그리고 연수원 성적 이런 걸로 서울부터 제주까지 쫙 채우고 그때 한 번의 성적이 평생을 좌우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들, 물론 대법관 중에는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 자기 관리에 충실하고 평판 관리한 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법조 엘리트라는 분들이 대체로 자기 세계에 딱 갇혀가지고 딱 그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법 위반 아니야. 어쨌든 이 말은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계속 그럴 만한 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끊임없이 의심을 하자. 마음을 놓지 말자. 제가 그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뭐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하고요. 근데 다만 그 선거법 사건만 제가 하나에서 보면 1심 판사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재판장이 이제 부장판사급일 거고 양옆에 배석 판사들은 아마 좀 초년생의 법관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셋이서 하더라도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였다면 항소심으로 올라오면은 대등재판부가 재판했거든요. 다 비슷한 또래의 부장판사급, 거의 뭐 경력만 합쳐도 환갑 정도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판사들의 경륜을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2심 판단을 거의 박살을 내다시피 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들도 사실 법률 업무에 종사했고 거의 그 법관으로서 갈 수 있는 최고의 영예직이고 또 대법원에 있는 그 판사 재판 연구관들도 법관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법률적인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그 법관들의 그 엘리트성, 저는 그건 뭐 비판하고 당연히 저도 경계하고 해야 되지만 지기현 같은 저 수준 떨어지는 저 이상한 거의 법복 입은 정치인 수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런 사람들보다는 전 대법원이니까 헌법재판소도 비슷한 거였습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의 뜻 내지는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저는 할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는 할 수 없고 하면은 그거는 뭐 사법 쿠데타보다 더한 게 되니까요. 대법원이 가루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죽는 거죠. 가루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위상이 높아지면서 위기감을 느낀 대법원이 우리도 있어, 우리도 좀 주목해줘, 우리가 맏형이야,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쓸데없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세요? 이러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런 그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는데, 저는 여러분께 또다시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선택, 이걸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선출된 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갖는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 윤석열 파면 과정에서 쭉 지켜봤고요. 그 뒤로도 한덕수 보십시오. 한덕수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관 막 지명해버리고 그랬지만 헌법재판소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선출되지 않은 자야. 그러니까 국민이 뽑아준 사람, 윤석열, 국민들이 속아가지고 대통령 만들어줬지만 왜 이 자를 파면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바로 국민이 뽑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뽑지 않은 자가 국민의 선택을 방해하려고 한다?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덕수 국회에서 탄핵했죠. 그때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하고 똑같이 3분의 1로 해야지, 이건 안 돼라고 했지만 너는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가 과반수면 충분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자, 대법관, 대법원장 높지요. 높아도 국민이 뽑은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민이 뽑지 않은 자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선거 기간에 안 돼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민주국가가 아니죠. 그러면 이 나라를 나는 사법국가로 만들고 말 테야, 대법원 국가로 만들고 말 테야, 이런 정신 나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장윤미 변호사님,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말씀에 제가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선출된 최고 권력은 시민들이 한 거예요. 이거는 법원이 한 것도, 그 개인이 한 것도, 국회가 한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한 것. 왜 중요합니까?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대한국인, 주권자는 국민에게만 있는 거거든요. 그 엄중함을 사법부가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사법자제라는 개념도 있고, 현실적으로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에 대해서 재판에 오라가라. 그리고 이 부분도 빨리 하는 거 맞죠. 소송 경제상 원칙은 당연히 저도 대법원이 견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정치권의 눈치 때문에, 대성 일정 때문에 뭘 조율하고, 이거는 저는 법원의 태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공정하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측면도 저는 일흥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원칙을 견지하는 거예요. 항소심.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 있겠다는데, 많은 분들이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니까 핑퐁으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대법원은 유무죄를 똑같이 동률로 저울에 걸고 들여다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원심이라고 해서 마지막 판결이 대법원에서 보는 대상 판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법리적으로 오인한 게 있는지, 증거 채택에 있어서 잘못이 있는지 사후적으로 법률적으로 들여다보는 거라서 뒤집어지는 가능성이 매우 낮고, 그런 면에서 1심, 2심 견주어 봤을 때 항소심 판결이 무리하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죠. 국민의힘은 입맛대로 나오지 않으면 막 사법부를 공격하고, 지금 보수의 품격이든 뭐든 원칙은 다 져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아주 법리적으로 냉정하게 봤을 때 뒤집어질 가능성이 저 현저히 낮다. 그리고 대법관들도 이거 전 모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송 기록이 넘어갔을 때 제일 먼저 판사들이 보는 건 마지막 판결문이에요. 이 논리적 정합성과 관련해서 이미 어느 정도 심증이 있었을 겁니다. 안다 모른다. 윤석열 씨에 대해서 검찰은 각하했어요. 들여다볼 수조차 없다라고 했습니다. 형식적 요건도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범죄 혐의로 들여다볼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 내려놓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거 했냐 안 했냐, 너 정말 몰랐냐, 그때 알았던 것 같은데 이런 사진도 있고 저런 일정도 있고, 이거는 법리가 아니에요. 이거를 대법관들, 평생을 법관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전 안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정의라는 게 저울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평성이죠. 저울. 그래서 뭐 정의의 여신 보면은 눈도 가리고 있고 저울도 들고 있고 한 손엔 또 칼도 들고 있고, 이제 이런 식의 정의를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은 왜 이렇게 그럼 이재명 대표라는 한 개인에게는 불리한 쪽으로만 가느냐, 법이라는 해석이나 절차가.
모든 기득권이 그렇게 몰고 가거든요. 그럼 반대로 왜 김건희라는 사람은 죄를 저질렀다라는 게 지나가던 삼척동장도 다 아는데도 오히려 그 죄가 없다 그러고 가려줘요. 무혐의 처분하고. 옛날에 그 김학이라는 사람도 뭐 별장에서 뭐 이상한 일이 있을 때도 그냥 검찰이 영상도 나왔는데도 나 그 사람 김학이 아닌 것 같아. 이래가지고 봐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윤석열에 대한 내란 수괴에 대한 재판도 끝없는 특혜. 저울이 완전히 기울어지다 못해 이제는 저울이 뒤집어진 셈이죠. 근데 그걸 우리가 헌법 수호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위대한 역사적 결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대법원은 본인들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헌법 수호 내지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권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편향되게 국민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쪽으로 지금 대법원이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만 지금 산 것조차도 전 대법원이 이건 부끄러워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이 내란 국면에서 또 한덕수가 이완규라는 사람을 월권에서 헌법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임명하는데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입이 없습니까? 손이 없습니까? 입장 하나 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심받는 거예요. 전 이거는 사법부가 저울이라는 것이 고장났다. 이거 국민들이 인지한 거기 때문에 전 최소한의 부끄러움과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은 듭니다. 듣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쓸데없는 짓을 해서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혼나겠군요. 그러니까 그 눈을 DK가 눈을 가리고 예. 있는데 이렇게 한쪽 눈 떠보고 얘는 우리 편 이거는 무죄 저놈 나쁜 놈 이재명 조국 김경수 유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눈이 철저하게 가려져서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의를 위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않아서 욕을 종합 세트로 먹는 거죠.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자들은요 다 혼나고 당하고 망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안경배님, 법복 입었다고 모두 정상은 아니더군요. 이번에 직위원 보고 깨달았습니다. 참 이번에 직위원 그자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왜 재판정을 공개하지 않느냐. 자기 얼굴 나올까 봐 그랬다고.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일단 제가 보는 직위원은 매우 심약한 자입니다. 배짱이 없어요. 쫄보예요. 뭐 이렇게 했다가 막 몰아붙이면 그냥 하고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재판정 찍게 해줄게요. 뭐 이랬는데 또 이제 봐주고 싶으면 하면 변하지 않으니까 계속 지하로 가게 해주고 가죽 의자에 앉게 해주고 좌석도 편의를 봐주고 이런 자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윤석열 편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그런다고 그래도 재판장이면 그래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의구심을 거두지를 못합니다. 이건 뭔가 뭐 거래가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까지 하고 윤석열하고 특수관계인가? 김건희하고 뭐가 있나?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인규 대표님 보시기에 직위원이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판사에게 가장 모욕적인 평가를 했는데 전 직위원 판사는 그 평가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법복 입은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복을 입혀놨는데 국민을 속이고 있는 마음속 중심에는 전 지금 정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저자가 정치하려고 저러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본인이 하든 안 하든 간에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을 저는 행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그 구속 취소 결정을 누가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건 아마 사법 역사에 그런 엉뚱한 결정은 직위원 이전에도 없고 직위원 이후에도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아까 법복 입은 정치인이라는 아주 모욕적인 표현을 전 했는데 그거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왜 했을까? 당시 3월 7일인데요.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늦어지는 거에 가슴 졸이던 때입니다. 이 과연 내란이 진압되는 건가?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 체제가 무너지는 건 아닌가? 헌재도 매수당했나? 이런 불안감이 쌓여 있을 때 직위원이가 아주 이상한 이거 법 기술도 아닙니다. 완전 이거는 법 위반 수준의 결정을 해가지고 윤석열이 풀어져 나와요. 뭐 심우정 잘못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 그럼 왜 그렇게 직위원이 있을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하나의 좀 미필적 고의로 전 윤석열을 꺼내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때 이후로
아스팔트, 정광훈 일파들이나 이 탄핵 반대파들이 얼마나 나라를 어지럽혔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제가 정치행위로 제가 보는 건데, 그러니까 지기현의 마음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 추론해 보자면 이재명 같은 그 법조인이 대통령 되는 나라에서 난 못 살지. 그 엘리트 의식이 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렇게 했던 걸 좀 상기하자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대한민국의 이 율사들 너무나도 지금 거대한 불신을 스스로 자초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지기현 판사도 판사 생활하기 어려울걸요? 제가 어떤 모욕을 하거나 제가 어떤 방해를 안 해도요. 앞으로 요 내란숙의 재판 이후에 지기현 부장에게 배당받아가지고 재판받는 사람들이 수긍하겠습니까? 전 다 항소할 것 같은데요. 양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재판장으로서의 공정성과 균형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전 이번에 지기현이 했던 재발등에 스스로 도끼질을 한 거 아니냐.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장윤미 변호사님은 지기현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저는 좀 판사로서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법관은 쉼표를 찍는 게 아니에요. 물음표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마침표를 찍어줘야 돼요. 근데 결정해서 어떻게 했냐면 나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의문이란 취지로 남겨놔요.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시간 이런 건요. 이제 사법고시 기출문제 중에서도 이거는 일가일로 하는 거고 대검에서 바로 직후에 이거 일가일로. 왜냐하면 현장에서 너무 혼란이 벌어진 거예요. 많은 피해자들이 나도 구속 취소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막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검은 윤석열 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가일로 하라고 했어요. 이런 혼란을 자초한 걸 과연 몰랐을 것인가. 일부 보도에 따르면 본인이 썼던 형법 주석서인가요? 거기에는 딱 그 부분에 대한 지필진이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날과 날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의구심스럽다. 그 법원의 본인이 안 신뢰를 썼다고 얘기는 했어요. 네, 법원의 신뢰를 대단히 깎아먹은 것 같죠. 저는 이게 만약 그냥 지기현 개인 이상한 놈이어서 그렇다면 이후에라도 교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진짜 불안한 건 지기현 뒤에 누가 있는가, 심우정 뒤에 누가 있는가. 우리가 12월 4일 비상겸 다음 날 모였던 윤석열의 친구 법조인들 그 안에서 쿠데타 이후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윤석열이 사법 처리를 피할 수는 없을 텐데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구속을 피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탈옥시킬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거는 없죠, 아직. 그래서 그때부터 지기현도 예비가 돼 있었으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지기현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시절에 지금의 대법원장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연수원 구조를 제가 잘 모르는데 담임 아니면 교수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까웠고 이후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쭉쭉쭉 어디 갈 때 늘 지기현은 연구관으로 데려가고 어디로 데려가고 이렇게 끌어줬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기현 하나만이라면 그냥 그래 어디나 이상한 놈 하나쯤은 있지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이게 미리 예비된 거라면 거대한 어떤 조직적인 음모라면 제가 음모론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늘 저들이 하도 그동안 그래 왔으니까 의심해야 된다. 끝까지 마음을 놓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예. 참 지기현 같은 자가 대한민국 사법부에 있는 것도 사법부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정필성님, 우리 애청자님이 아주 삼행시 잘 만드시는 분인데요. 조희대 이름으로 삼행시를 재밌게 만들어 주셨네요. 장윤미 변호사님이 한번 좀 띄워봐 주실래요? 조무래기 지기현이나 관리 잘 하시고 희망 없는 윤석열은 신경 쓰지 마시고 대선 관리나 문제없이 잘 하세요. 이렇게 보내죠. 근데 조희대가 대선 관리하는 건 아닌데 쓸데없는 짓만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궁금증이 풀리셨을 것 같은데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짧게 세 분께 한번 우리 애청자님들을 위해서 걱정 안 해도 되는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신인규 대표님,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대법원에서 판결 내리기가 어렵다고 봐요. 6월 3일까지는. 그리고 만약에 나오더라도 전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저는 그 항소심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무죄 결정이 좀 유지될 걸로 봅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장희민 변호사님. 네, 저도 개인적으로 어쨌든 판결문을 좀 보고 했을 때 상고 기각 가능성이 거의 99%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서요. 절차에 대해서 불안하다. 이거 왜 이래?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빨리 해? 저는 걱정하시는 마음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까 신 변호사님 이야기하셨지만 정의가 이게 이기더라고요. 항상 사필 정하고 사는 정을 못 이기는데 이 건도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누굴 두둔하고 이걸 떠나서 법리적으로 이건 상고기각 무죄가 확정될 겁니다. 예. 저도 예.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의심하고 긴장 풀지 말자.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한 말씀만 보태면요. 저는 민주공화국에서 살고 싶지 판사가 정치하는 나라에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결론을 이상하게 지금 우리가 다 걱정하는 대로 내잖아요. 판사가 정치하는 나라고 그런 나라에서는 못 사는 거죠.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참 검사 많이 지켜봤는데 판사 하여튼 이번에 이렇게 쭉 그 보면서 새로운 나라가 되면 좀 정리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알게 된 것도 이번 과정에서 느낀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참 썩어도 이렇게 단단히 썩었을까? 뿌리가 깊어도 이렇게 깊을까? 우리 스스로 좀 놀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아무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왜? 국민이 용서 안 하니까요. 국민한테 한번 맞아봤어요? 국민한테 맞으면 그건 살아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되니까 딴짓거리 하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내가 님자 붙여줄 때 잘하세요.